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후기와 스타링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 모델 Y가 소리가 삐그덕 스키킹 사운드라고 그러죠. 부싱이 다른 것 같답니다. 부싱이 마모라고 해야 되나? 부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핸들 터닝 할 때마다 이 사운드를 이게 들리려나? 이런 사운드.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가게 됐죠. 좀 예약 잡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좀 테슬라 서비스의 단점? 그러니까 바로 맡기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 외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공감을 못 가질 내용인데, 특히 이게 캘리포니아가 워낙 테슬라가 많고 서비스가 그나마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다라는 점.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일사천리로 그냥 쫙 잘 진행이 됐고, 갔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제 차를 드랍했고 문제를 인식시키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테스트 드라이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해야 된다고, 좀 더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났던 거는 이 테슬라 차량들이 유니바디 특히 많이 이제 찍어내고 부품을 간소하고 이제 전체 차가 유기적으로 돌덩이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소음이 한쪽에서 나오면 에코가 날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친절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너무 자명해가지고 옛날에 이 바이올린 소리라고도 한때 이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그냥 뭐 핸들 꺾거나 움직이거나 그냥 항상 나가지고 쉽게 이제 리프로듀스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그것도 너무 쉬웠고, 그러더니 이제 가라고 그러더니 워런티로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들 수도 있다라고 그러더니 앱으로 그런 대화를 좀 오갔거든요. 편히 미리 상황 파악을 앱으로,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 달리 앱을 소통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그런 게 상황 파악이 되니까 정말 빨리 인식이 됐고, 다른 이제 내연기관 서비스에서 좀 이제 상황이 좋으면 로너카를 주죠. 근데 테슬라는 쿨하게 우버 크레딧을 무려 $300나 받았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씩 어플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일이면 넉넉한데,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점에서 사실 맡기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고쳐져서 그냥 바로 픽업해 가랍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는 속도도 생각보다 빨랐고, 그리고 저 $100도 한 번에 $100까지만 커버되는 게 아니라 제가 $100 선에서는 몇 번을 타도 하루에 다 커버가 됐습니다. 굉장히 편했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유기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빠르고 설명도 잘 들었고, 이게 여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말하면서도 제가 좀 어안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전에 타던 내연기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 아주 불쾌했던 점들, 특히 독일 차들, 진짜 그런 워런티 같은 것도 좀 싸운다든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특히 벤츠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그거보다는 오버롤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품을 뭘 갈았냐면은 그 부싱, 아무래도 이 차를 가지고 뉴욕에서 키웨스트, 플로리다를 한 3번 가고,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혹독한 추위인 영하 20도에 솔트 범벅이 되는 거를 또 꽤 오래, 그렇게 뭐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된소리를 맞고, 그리고 너무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정말 많은 거리를 뛰었으니까요, 단기간에. 그래서 차가 이렇게 부싱류가
나름 세차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부식된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저만의 추측인데, 예, 서스펜션의 볼트 쪽에 예, 부싱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프레셔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블래팅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리콜이냐 그랬는데 리콜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거를 뭐 교체의 어떤 명령이 그걸 블래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개 더 교체 받았고 리콜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점검하고 뭐 타이어 프레셔 및 그냥 굿윌 서비스로 몇 개 더 받은 것으로 예, 영수증은 받아서 또 이제 차를 금방 이제 내일 픽업해 보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버 크레딧을 주는 것과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를 주는 거죠. 하루에 지금 환율로, 환율 얘기도 하긴 해야죠. 환율로 진짜 13만원씩 하루에 13만원 정도의 이걸 마음대로 타고 다니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도나 설명, 매끄러움, 그러니까 예약을 좀 잡기가 살짝 까다로운 점을 제외하고는 예, 이런 날이 오는군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서비스 센터가 멀지 않았기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나 믿지 마시고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야, 이거보다 좋은 내가 어떤 차를 수리하는데 좋은 경험을 받은 적이 있나? 내연기관도 그렇게 써. 예. 아무리 고급 모델들도 예,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예, 너무 좋았다라는 점. 예, 그리고 주식 진짜 하루하루 그냥 롤러코스터군요. 5% 이상 내렸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테슬라 주식의 하이 타겟이 1620달러입니다. 로우 타겟은 250달러입니다. 예, 이렇게 갭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예측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기사 내용인데, 블룸버그에.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뭐 익히 다 잘 아실 텐데, 한국 분들도 참 이게 주식이 내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실 텐데, 근데 환회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환율이 보니까 거의 뭐 1300달러를 찍어서 뭐 제 월급이 앉은 자리에서 올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원화로 가치를 매겼을 때죠. 달러를 쓰는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환율,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나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다가 팔 때죠. 그러니까 미국에 팔 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도 엄청 교역을 합니다. 그러나, 예, 위안화도 그렇게 가치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서 그 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는 바람에, 원자재 상승을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중간재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그걸 받아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다 수출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만 다른 통화가 떨어진 나라에도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게 혹은 더 많이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재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높은 환율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도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수출에 꼭 좋냐? 이제는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면은 생각할 게 많다라고 요즘 결론으로 가는데, 이것저것 고려해 볼 것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단순히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세상이 다 복잡하죠. 그렇게 단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환율이라는 건 얘기할 수 있어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옛날만큼 꼭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적정 통화 가치가 얼마인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비전문가인 제 얘기는 그쵸, 그냥 참고만. 근데 1300원 넘어가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논쟁거리죠. 그냥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제는 좋은 시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스타링크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스타링크를 리턴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터로 구동이 돼가지고요, 이 안테나를 수동으로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찾는데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토어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온을 시켜서 그걸 눌러야지만 이게 접히더라고요. 그래야지 박스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꼭 중요한 팁은 아닌데 이제 스타링크 한국에서 스타링크 별로 퍼질 것 같지 않은데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듣는 스타링크를 받으시는 분들 팁이고요. 안테나를 이쁘게 최소 부피로 접으려면은 앱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일단 써보고 제가 너무 환상적이라고 그랬죠.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이제 새 제품을 받아보면은 더 집중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셔널파크나 오지 가서 한번 틀어봐야죠. 또 경쟁자들이 있냐? 근데 이 스타링크를 잡을 만한 이제 아마존의 쿠이파? 뭐 몇 개 이제 셀룰라이 서비스 하려는 데들이 몇 개 있죠. 기존에 이제 바이아셋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상대가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역시 계획이 2026년입니다. 그럼 2026년까지는 진짜 생각보다 짧게 써봤지만 속도가 너무 잘 나왔고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놨다는 건 다시 한번 진짜 놀랄 놓자고. 그리고 이 커버리지 전에도 맵을 보여드렸죠. 그 커버리지를 보면 스타링크의 무시무시함.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죠. 이거 엄청 잘 쓰이고 있다라는 점 몰랐는데 10,000개나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이게 라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쵸 전쟁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봤던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초기에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는데 푸틴이 못 볼까? 훨씬 저보다 이 지도자인데 이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하고도 굉장히 이거 의견 차이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걸 애찐하게 얘기했다가 물론 댓글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딸도 키우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 주식을 이제 그쵸 악영향을 주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건 사태를 봤기 때문에 한 발 더 가서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푸틴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일으켰는지. 그리고 스타링크 얘기를 하면서 전쟁 얘기를 하게 된 게 뉴스들을 읽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원된 그 무기를 가지고 이런 스타링크 10,000개나 뿌려진 이제는 아무 데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안테나만 있으면 하는 시대니까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 보고 게임하죠. 그러니까 통신이 원활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통신부터 끊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끊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서방의 좋은 무기를 원조받아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는 이런 미쳤다라는 말밖에. 그러니까 진격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트룹이 그러니까 군대가 러시아 보더까지 일부 밀어버리는 아직은 근데 교착 상태죠. 이런 부분들 현대전은 다르다. 그리고 전에도 이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서방에 오리엔테인 게 아니라 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떤 한 나라를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강대국이 가서 점령하기에는 현대전은 아예 핵폭탄을 떨어뜨리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지워버릴 정도로 포격을 해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 아니면은 쉽지. 물론 전쟁 나면 엄청난 피해가 나지만 그 정도로 지워버릴 게 아니면은 점령하는 건 매우 매우 어렵다. 단 일부라도. 그건 이미 현대전의 트렌드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데 그런 거의 배경뿐만 아니라 이번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보고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예측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뭐 러시아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실상 힘들다라고 제목으로도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듯이 스탠스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발을 빼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괜히 스웨덴 및 지금 중립국가들이 수십 년간 그 지켜오던 게 지금 다 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반러 정서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될 줄을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푸틴의 말이 보면은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면 이제 발을 하나 빼죠. 근데 물론 거기다가 이제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은 그거는 가만 안 놔둔다고 하는데
뭔가의 스탠스가 뒤로 빠진 느낌이 들어서 푸틴의 건강 이상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른 뉴스들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비판도 있고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좋게 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하게 되면서 반러시아 정서가 퍼지게 되면서 그게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이 젤렌스키를 뽑게 되는 원동력이었죠. 물론 여긴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찌됐든 저는 선출직으로 뽑힌 선거로 통한 모든 공직자들을 존경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채널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에 반론이 항상 생기고 항상 적대 세력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생기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쨌든 그거를 다 어우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치열한 상대방의 비방과 이런 거를 얻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선출직 대통령이 어떤 정치 성향이든 간에 한 나라를 어쨌든 최대 득표로 어떤 게임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조그만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와 이게 한숨이 나오는데 한 국가를 그렇게 운영했다.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 과정을 다 이뤄냈다는 거에 존경스럽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더 현명한 정치인이었다면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물론 반러시아 정서로 인해서 자기가 선출됐을지언정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전쟁을 막는 게 당연히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그게 맞긴 하나 그 이야기는 우리더러 만약 한국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어떤 제품들은 앞으로 중국하고 더 많이 치열하게 싸우지 일본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왜냐면 양쪽에서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을 들어줘서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협력하는 게 국제정치는 야생이고 국익을 위한다면 그게 제가 봤을 땐 더 득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일본과의 참혹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배경으로 다 덮어두고 국익을 위해서 그게 될까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 뛰어나고 구국의 영웅 정도로 추앙되려면 아마 이번 전쟁을 막 애시당초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랬으면 더 나았겠지만 저렇게 남아서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저 자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인이 선출된 거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선출되는 거고 러시아 정서가 이런 정치인들을 만드는 분위기도 조성됐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한 개인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 건가. 이 정도면은 꽤 뛰어난 정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